네, 한국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. 오늘도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유럽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유럽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최근에 시장이 긴축을 좀 우려하지 않습니까? 긴축보다 더 우려하는 건 사실 달러화의 움직임이거든요. 이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여주려면 여러 나라들의 어떤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유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6개 통화에 어떻게 보면 합산이거든요. 그중에서 또 유로화가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를 갈 수 있고 달러화가 약세를 가주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 유럽의 경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어제 이제 나왔던 유럽의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습니다. 4분기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1.8%, 그러니까 예상치가 1.9%였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미스하는 듯한 그런 결과가 나와서 유로화가 초반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어서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가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럼 유로화는 또 이제 유럽의 긴축에 의해서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. 그러면 다분히 최근에는 미국만 바라봤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유로화를 좀 강세로 만들어주는 이슈가 나와준다면 이제 달러화의 일방적인 이제 강세는 좀 완화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물가 그리고 FOMC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는 맞습니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ECB에서도 이제 50bp 금리를 올리고 전체적인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의 통화가 강세를 보여준다면 작년처럼 킹달러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럽던 시장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유럽의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.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어제는 캐나다, 오늘은 네. 유럽 쪽을 연결지어서 녹여드렸습니다. 네.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.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고용인데 고용 지표는 이제 미국 주마다 나오는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가 있고 월간마다 나오는 지표가 있고 상당히 지표가 많습니다.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ADP 고용 지표라 그래서 이 미국의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민간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있어요. 물론 이 실제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집계하는 거하고는 사실 좀 잘 안 맞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0만 건 정도 늘어나지 않겠냐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24만 건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인 보고서 졸트라고도 하잖아요. 이게 이제 1100만에서 1050만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냐 했는데 또 1080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은 사실 지금 공급 쇼티지, 즉 노동의 공급 쇼티지이기 때문에 이 고용이 사실 잘 안 불어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고용이 안 불어지다 보면은 미국은 계속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선이 한켠에는 있는데 어제 파월의 의장이 상원에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.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시장이 불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. 그러니까 고용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,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부분들, 그리고 조기 은퇴자들이 많아지면서 이 슬랙이 발생한, 즉 고용의 공급이 노동의 공급이 상당히 조금 쇼티지한 상황을 조금 감안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고용 지표가 반드시 무너져야만이 이 긴축을 완화시킨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배제됐고 고용이 괜찮더라도 만약 물가가 내려와 준다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즉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좀 멈출 수 있다 이런 뉘앙스는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실은 긴축에 대한 우려를 가장 강력하게 하는 주간이었으면 간밤에 나왔던 ADP 고용이라든지 졸트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은 한바탕 더 출렁일 수 있었는데 어떤 파월의 그 고용 시장에 대한 뉘앙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파월이 오늘도 언급을 했습니다. 고용이 너무 강력해서 좀 우려스럽다 해서 이거 기준금리 너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는데 네. 이런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네요. 네.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. 마지막 키워드는 좀 반가운 얘기라고 할까요? 반도체. 간밤에 반도체가 강했어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2% 가까이 급등을 해줬고, 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론도 1% 이상, 그리고 TSMC,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와줬기 때문에, 야, 이거 시장 내부에서의 변화를 조금 감지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 또 시가총액 1, 2등, 네. 2등은 아니네요. 이제 1, 3등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대형 칩 메이커들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, 오늘 그래서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, 일단 첫 번째는 왜 반도체가 반등을 했을까? 무엇보다 이 유동성의 함수에 가장 예민한 게 반도체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 유동성이 조금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업황과 상관없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. 워낙 수요와 공급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인데, 그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가 사실 채권의 변동성입니다. 채권의 변동성은 되려 최근에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완화되고 있거든요. 이제 어떤 기준금리 인상의 종착지는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. 아직은 좀 50bp일지 75bp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작년과 달리 올해는 2분기 중에는 좀 그래도 멈출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, 네. 이게 악재가 또 호재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장비를 유입하지 못해서 돌리지 못하다 보면 공급이 축소가 될 수 있다. 그럼 공급이 축소가 되면 당연히 메모리 가격은 저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메모리 가격 쪽에는 또 좋게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이 좀, 아니면 반도체 주가 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사실 좀 잊혀지긴 했지만 어제자로 외국계 IB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바이콜이 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.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삼성전자 매수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용은 간단해요. MS는 늘어나는 기업이다. 그러니까 올해 메모리 가격이 2023년 4분기까지도 계속 내려가는 국면일 것은 맞지만,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마켓쉐어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얘기, 그리고 시크리컬 바텀이다라는 얘기죠.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는 바닥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메모리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어제 사실 시장에서 좀 묻혔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약간은 좀 묻혀 있었는데,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마이크론을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한 반등이 나와줬고, 외사에서 이런 보고서도 있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래도 반도체 주들이 오늘은 좀 버텨주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. IRA 악재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고, IB 투자 은행들의 의견, 여기에다가 오늘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른 만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주들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드렸습니다. 앵커 브리핑입니다.